우리 이종혜 대표님께서 발제를 아주 균형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련과 동부 유럽의 민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소련의 불안정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원인은 이제 그 소련이라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혁명 전에 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계승했던 지정학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무리하게 유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는 거죠. 그 주변국의 인민들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것보다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로부터 사회주의 혁명했기 때문에 이런 소련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제국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계 시장을 위한 거. 그러면 소련이나 중국,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그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세계 시장을 위한 전형적인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소련은 이제 팽창주의인데요. 소련의 팽창주의의 원인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접 국가를 완충지대로 하거나 위성 국가로 만들려는 겁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런 데로 다 이제 전쟁을 했죠. 다만 폴란드의 경우에는 피해자성이 강하지만 가해자성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영토를 점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소련의 팽창주의는 세계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주변 국가에 대한 거. 이게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국도 패권주의죠. 중국의 패권은 과거 중국에 점령했던 티벳이라든가를 제외하고 그 주변 국가를 한다면 베트남과 전쟁을 했고 인도와 전쟁을 했죠. 중국은 어떤 식이냐면 본보기 전쟁입니다. 본보기 전쟁.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승리를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후퇴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승리를 선언하고 후퇴했고요. 인도에서도 승리를 선언하고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본보기 정전을 하면서 주변국의 영토를 장악하거나 레짐 체인지를 하거나 위성 국가로 만들려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앞에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에 부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국제사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야만의 세계입니다. 사자 무리들의 서열 다툼과 같다.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 국제사회를 분석할 경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도주의라든지 평화주의라든지 기후정의라든지 이런 주관적 기준은 무용하고 무익하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등에 의해서 이 평화가 유지될 때 마치 이제 이상적인 형태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강대국이 이제 패권 국가죠.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가 야욕, 그죠? 그러한 야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국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북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국가들, 이러한 것 속에서 약자들이 이제 그 희생양이 될 때, 이럴 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상주의라는 것, 즉 조약과 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는 전쟁 상태에 있거나 무장평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객관적으로 돼야 되는. 그러면 평가 대응은 어떻게 되냐? 평가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주체적인 거죠.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면 정당이 국제사회 현안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목적은 자신의 정당의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단결하고 대외적으로 그 정당의 정당성을 확장하려는 것, 이러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당사자국인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다급합니다. 미국은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으로 이어지는 백인 패권주의, 즉 특히 앵글로 패권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향후 150년
네, 그러니까 2200년대에는 백인과 기독교도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백인의 패권은 저물고 있습니다. 2100년대에도 결국은 미국의 그 우세의 패권은 이제 그 저물게 되는데요. 결국은 세계가 평준화되면서 인구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강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2100년에는 이렇게 다극 체제를 갈 거고 2200년에는 인구적 문제 때문에 인종적 문제 때문에 백인 기독교는 패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인 기독교들은 특히 이제 그 미국은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을 첫 번째는 유색 인종에게 기독교와 백인 문화를 전승을 시켜서 자기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별하는 유색 인종, 그죠?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 가치, 기독교를 전 세계에 파급시키려는 거죠. 두 번째는 동맹을 맺습니다. 첫 번째 동맹은 모든 기독교 백인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나토, 호주, 캐나다. 두 번째 동맹은 인종이 다르더라도 서구식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 정착한 인도, 일본, 한국을 동맹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적인 전략은 미국의 경제적인 패권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죠. 그런데 군사적 패권은 천천히 약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강점을 이용해서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는 것, 그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10분 활용해서 아직까지는 군사적으로 밑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사적, 정치적 타격을 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도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들나라의 체제를 피로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리나 대포가 아닙니다. 미국식 정치제도,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 경쟁, 그리고 그것을 밑바탕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기독교, 종교의 자유, 헐리우드 영화 같은 미국식 삶입니다. 이러한 미국식 가치를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만들면은 무기가 필요 없고 이걸 소프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 총 쏘는 거는 하드 전략이고 이제 소프트 전략, 이러한 스마트 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국을 추종하는, 미국을 롤모델로 하는 국가가 많으면 바로 이들을 친미 동맹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로 나누죠. 사실은 그건 친미적 가치와 그렇지 않은 동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르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혹은 북을 악마하고 필요하다면 대리전까지 불사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소수민족이나 홍콩 문제를 통해 체제 피로도를 높이고 남중국해 분쟁이라든가 대만 전쟁 시나리오가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결국 나토의 동진 문제도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두 개의 전선을 설정하는 외교적 실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유라시아가 단일 제국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은 세 개입니다. 이슬람 세력,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세력이 분할되게 하는 것, 이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이 바이든, 트럼프의 반중국 노선을 받아들이면서 바이든이 갑자기 그 반너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중동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는 솔직히 그 바이든이 치매기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푸틴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정신 상태가 바이든의 경우는 저는 치매기가 있다. 미국의 주요한 CFR과 같은 거기에 이제 그 대표가 말하기를 푸틴이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의 발언은 그 쿠바 사태 이후에 그 가장 세계 전쟁의 위기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냉전 시대에도 소련을 인정해 줬는데 러시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외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되게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엘친 시대에 미국이 경제 지원, 선거 지원했어요. 모스크바에 엘친의 그 선거 캠프까지 차려가지고 엘친을 지원했어요. 그 대신에
나토를 동진시키면서 러시아는 이제 엄청난 그 국가적 치욕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엘친이 말기에 이러한 그 미국과 나토의 오만에 저항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내놓으면서 선택한 카드가 바로 강경파 푸틴입니다. 자, 푸틴은 초기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토와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거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건 언론에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를 경험한 러시아 인접국에게 친미로 돌아설 것을 권유하고 친미 서력을 육성했으며 러시아와 대립할 경우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확신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 조지아 전쟁이 일어난 거고 2014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주변 국가에게 친미 반러 정책을 택할 경우에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자중질환에 빠졌죠.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에는 가입하고 싶지 않고 원래 유럽연합에만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 나토가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유럽처럼 잘 살려면 나토에도 가입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니네 정치 경제 체제가 러시아의 반민주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식의 민주주의 체제로 다 체제를 바꾸고 법을 바꿔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그 정부와 의회에다가 그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유럽과 제3세계. 유럽은 뭐 저기 미국의 어떤 그 종속물이 됐죠. 나토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중동이라든가 아시아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자기의 국익을 해서 중립을 지키고 핵무기가 없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이 미국과 러시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이 이랬다는 거고 노동당의 평가 대응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반자본주의 노선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의 수계, 미국의 패권 정책, 나토 확장 정책에 투쟁을 해야 되겠죠. 또한 한편 노동당은 반전 평화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개시한 러시아를 규탄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이 양비론이 나쁘다고 하는데 현실이 양비론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를 어느 쪽을 더 규탄할 것인가 몇 프로를 어떤 다수결이나 당론으로 정할 수 없겠죠. 각자 주관적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방점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의 공동 실천을 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수준이 공동으로 동의되는 부분을 연대하는 것. 두 번째 수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는 웬만하면 받아주는 거. 가장 낮은 수준은 그냥 공동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각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참여하지 않는 거. 이런 식의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당론이라는 거는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실천적 요구가 있을 때는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 같은 사안은 당의 정체성이나 정강에 무척 중요하지만 실천적 요구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이런 문제로 그 다수결을 통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충분히 토론하고 각자 개인이나 부문이 당 밖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제국주의냐의 문제는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주의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로 바라보는 관점은 좀 잘못된 거죠. 계급적인 관점이 아니라서. 계급적 관점에 따른다 무슨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승리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다 이 얘기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쪽은 전쟁 중단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각각의 이제 그 나라 노동자 민주는 전쟁에 대한 거부, 전쟁에 대한 비협조가 이렇게 되겠죠. 우크라이나 정권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친미 세력이 권력 독점을 위해서 두 차례 대선 결과에 불복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이전에는 동서 우크라이나가 권력을 공유했어요. 동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이면 서우크라이나 사람이 국무총리, 반대로 그런 식으로 쭉 해왔던 거고요. 2004년 유센코서부터 그 친미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대선에 불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재선이 된 거고, 유센코 부인 같은 경우는 미국 외교관 출신, 국무성 출신으로서 제3세계에 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센코는 두 차례나 국회를 해산시켜서 전국을 혼란해 했고요. 동부에서 그 도네츠크 주지사 출신 야누코비치가 되게 그 동부에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을 전복시켜. 어떻게? 뒤에 제가 나오는데, 그 유로마이단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폭력 사태를 중식시키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런데 그 극우 무장 세력들이 그 합의안을 파기하고 키예프라고 하면 어떤 키우인가요? 거기를 갖다가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미 그 야당 세력이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야누코비치가 망명 도망한 거죠. 그 이후에 야누코비치를 탄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구파들의 그 편승에서 친미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친러 세력이 뭐 반민주적이다 부패다 하지만 유센코라든가 그 이후에 그 친미 정권을 보면 민주주의 문제나 부패 문제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4년에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부 중심으로 그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요구는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가입해서 잘 살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젊은 시위대는 사실은 친미 엘리트 시위대 5분 친미 엘리트 시위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CIA라든가 진샤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캄바스라는 그 제3세계의 그 친미 민주주의 비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오렌지 혁명에 그 개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이게 이제 구구파가 상당히 심각한 거고, 이러한 구구파 무장 세력들이 그 러시아와 전쟁 이후에는 이 신나치들을 정규군으로 인정을 했어요. 정규군으로. 그래서 유럽의 신나치들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와 전쟁에 해서 정규군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쿠바 사태 때는 오히려 지금 더 심했습니다. 대규모 전면전하고 모스크바에 핵전쟁을 일으켰다고 선포를 했었고요. 거꾸로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좀 지금 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지금 공격용 무기를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해서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국무장관과 국방부장까지 가면서. 그래서 러시아의 재래식 전쟁 능력을 고갈시켜서 핵을 쓰기 직전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동대응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을 보면 제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예방 전쟁은 있잖아요. 러시아의 전쟁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국제법상 반대하는 말이에요. 예방 전쟁은 상대방이 침략할 기미가 없는데 전쟁하는 걸 예방 전쟁이라서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걸 이제 상대방이 침략할 기미가 있을 때 먼저 해서 치는 건 선제 공격이에요. 선제 공격은 국제법상 정당하고 예방 전쟁은 국제법상 정당하지 않아요. 예방 전쟁이라고 말한 거는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미국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을 하고 전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를 비판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